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정치 시작한 지 얼마는 안 됐고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이기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1,500조 이상이 지금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각종 기금들이 지금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환노위에 있어서 아는데 고용보험기금도 지금 사실상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돼 있고, 뭐 외교, 뭐 안보, 그 다음에 뭐 무슨 백신 문제까지 제대로 하게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정권인데, 문제는 내년 선거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양 선거에서 양 지역에서 얻은 게 전체 60% 이상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한 5% 이상 지금 격차가 지금 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정말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계속 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정말 내년 선거 정말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궐선거 과정에도 저희가 이게 잘못하다가는 민주당한테 대선 패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보궐선거 막바지쯤 됐을 때 초선 의원들끼리 여러 모여서 이제는 좀 우리가 새로운 모습 안 보여주면 대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당권 경쟁에 나서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김은혜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고 이준석 의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당의 이번 당권 경쟁 그리고 전당대회는 민주당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지금 호응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모아서 어찌됐든 내년 대선을 이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늘 이제 제가 왜 나와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가 딱 일관되어 있습니다. 당이 변해라,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 당 그 당원 당규나 정강정책 보시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그런 대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를 않고 있는 게, 당의 얼굴이 안 바뀌면 국민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진짜 정말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당 안에서 모든 부분에 있었을 때 좀 소수이고 이질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진짜 우리 당의 변화를 국민들한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와서 내년 우리 대선을 꼭 승리로 이길 수 있다,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당을 개혁을 하고 변화시켜서 내년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고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안정기금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지금 1.8%인데 올해는 그대로 나지만 내년에 1.9%, 2.0% 이렇게 계속 늘리는 걸로 내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기들 그거 나와 있고, 올해 1.8%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올해 거의 8조 가까운 돈을 예수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안에서도 뭐냐면 그 보험료 인상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올해 올리면 내년 선거 망하니까.
지금 정부는 국민들 상대로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유희동 의원도 대정부 질의 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으로 지금 그 연금 개혁을 안 하면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연금 받을 때 되면 경 단위의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같은 거, 그리고 기금에 썼을 때 그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무작정으로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식으로 지금 헬리콥터 머니 뿌리듯한 이런 복지 정책에서는 바꿔야 되죠. 그걸 바뀌고 정말로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꾸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사기죠. 일단 제가 여기 들어와서 1년 동안 저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당에 이제 많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결국 공천입니다. 결국 공천이 사실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약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90일 전에 꾸려지는데, 그때 꾸려져서 공천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 공천을 심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또 최고위원회에 가가지고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호떡 공천 같은 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상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설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적어도 1년 전부터 예상되는 그런 후보들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여의도연구원 이용해서 계속 조사를 한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뒤에 가면 가중치를 좀 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룰이 미리 만들어져 놓고 있으면은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결국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계파 문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 계파가 왜 생기냐면 공천 때 자기 불이익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천 룰을 미리 만들고 상설 조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나서서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뒤집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 당규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천 배심원 제도라는 게 아예 있습니다. 활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걸 통해서 교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무슨 개파고 뭐고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 같은 무슨 학살 공천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당이 지금 60대 70대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대 40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이기려면 청년층이 이제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유입이 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는 정치인의 생태계가 없습니다. 청년 정치인 생태계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초하고 광역에서 30%씩 그 청년 공천 할당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아예 그 공천을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비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리 정해놓고 그 트랙을 별도로 그분들은 뛰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당 구조나 체제가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요. 김종필 총재가 그 5.16 하고 난 다음에 공화당 만들 때 그때 만든 구조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못 읽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지금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도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 당에 가서 보면 뭐냐, 조직을 유지시키고 굴리는 게 그 조직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어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즉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보가 당에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석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들은 지금 백신 문제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심과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당에서 만들어서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을 엔지니어링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 공학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는 공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즉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안을 원내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영 기법이나 엔지니어링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어찌됐든 간 결론을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찬가지로 실제로 옛날에 1946년도에 영국 보수당에서 영국의 백화점, 망해가던 백화점을 살려냈던 그 CEO를 데리고 와서 사무총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무총장을 아예 경영진 아니면 엔지니어로 공모를 해서 모시고 와서 우리 당을 한번 완전히 엔지니어링 정당으로 바꿔보고 싶고요. 아까 얼핏 제가 청년 생태계가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걸 겪었어요.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보수당들이 그게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월 정도 5개월 하고 나면 대통령 후보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원 당규상 제가 별 권한이 없어요.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100억 기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헤리티지 재단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20대 친구들 보면은 정책 개발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그걸 만든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직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좋은 그 재능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당 들어와서 기초든 어디든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 어르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을 계속 정치를 하고 정치인 양성을 하고 정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당에 비해서 정치 생태계가 없는 우리는 기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은 다니면서 100억 기금을 만들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는 울튼경이라고 하는 영국 보수당에서 실제로 했던 거고 실제 성공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하고 싸울 때 전략을 짜고 그런 그 재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당권이나 경쟁자들에 대해서 프레이밍 짜는데 주로 주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영남 배제론을 제가 주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인터뷰를 다 뒤져봐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어딨냐. 저는 심지어 전국 정당이 되자는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우리 당을 지켜줬던 당원들에 대한 그 도의 문제 때문에 저는 경선룰도 바꾸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남 배제론을 제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영남 배제론은 저는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남 배제론이 아니고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중진들은 이번에 좀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진들 중에 보면은 서울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 거기는 서울 배제론이고 충청도 배제론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그분들이 왜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관점을 좀 뒤집어 보세요. 우리 당이 다음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 당 대표를 뽑을 때 가장 좋은 구도가 뭔가를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외연을 우리가 좀 확장하고 중도를 공략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저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그동안 제일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대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노동을 대변을 하고 있고 우리 당 안에서도 가장 노동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었고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 당의 취약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해왔었고, 그리고 정책 부분도 사실은 중도 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대선에 있었을 때 우리 당의 표 확장력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지지율이 제일 낮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 저를 지지해주는 비율이 5%가 안 돼요. 그리고 호남에서 제가 지지율이 가장 낮고요. 민주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민주당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안 좋은 구도가 바로 대선에 갔을 때 제일 안 좋은 구도가 김웅이 당대표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구도예요. 그거는 이번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도 하셨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엄청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김웅이 만약에 돼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구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4달짜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건 뭐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로한국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이야기도 그 전에 좀씩 했는데 그거 살짝 이야기하고, 사면 이야기는 정말 청와대가 판한 함정에 잘못 우리가 빠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만 나오니까 저쪽에서 도로한국당 프레임을 바로 씌워버리니까 거기 안에서 당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바로 지지율이 바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됐었을 때 저 당을 다시는 옛날 도로한국당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당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김은혜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버리면은 민주당이 너무 고통스러운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당권을 누가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않습니다. 그리고 경륜이 뭐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당이 그렇게 졌을 때 뭐 경륜 없어서 졌습니까? 2018년 그 지방선거 그 난리치고 그랬었을 때 정말 그냥 그대로 무너졌었을 때 뭐 우리가 경륜이 없었습니까? 결국은 구도 싸움인 거예요. 내년 총선도 구도 싸움, 아니 대선도 구도 싸움이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보궐선거에서 이겼던 거는,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 정도로. 근데 다음번 대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세게 공격하고 나올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목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구도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보궐선거 때 누렸던 그런 따뜻한 선거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 대통령 만들어서 사면할 거라고. 우리 당 대통령 만들어서. 네. 지금은요, 지금 이 사면론이라는, 지금 사면론이라는 것은요, 결국 대통령의 사면 정치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청와대 발입니다. 청와대가 이낙연 전 총리를 이용을 해서 간을 보게 만들었었고, 그 뒤에 사실 이번에 당선된 두 시장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함정에 빠졌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거의 정설로 밝혀지고 있는 게, 들어가기 전에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포함해서 폭넓게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런가? 라고 해서 말 던졌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백불에서 그걸 그냥 빵 터트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국민 반응 또 한번 보고,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간 한번 던져보고. 지금 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꽃놀이패인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반기 전국에 있었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말려들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너는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저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뭐냐, 내년 대선에 우리한테 유리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겠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핑계를 댄다는 말이죠. 니네가 해달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게 던져져 나오는 거죠. 제가 정확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했던 멘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하시면 그리고 그래. 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면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왜냐?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요, 그 선거 기간이 되면 국민들이 그때 유일하게 주권을 그때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은 기사 하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딱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됐었을 때 우리 당이 결국 보면은 별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게 막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선거 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항상 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가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봐 결국 도로 저 당이잖아 이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 저는 그 대선이 됐었을 때 당 대표나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으신 분이 물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시는데 프레임에 빠지기 좀 좋은 말들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 비하 발언으로 프레이밍 잡기가 너무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인데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됩니다가 아니고 변화하시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누가 막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들이 지금 가장 불안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걔들 다 코인해요. 왜냐면 미래를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업도 없고 뭐 집도 마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집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정도 못 꾸리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코인이나 테슬라 주식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빵 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숨어있는 그 불안을 읽어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당을 데이터 리터러시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위에서 우리 진중권 교수님하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저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읽어내고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나가서 20대들한테 앞으로 일자리하고 집 문제 해결 못 해주면 우리 당이 20대들한테 밟힌다. 왜냐? 72%의 남자들과 20대에서 40%의 여성이 우리를 찍어줬어요. 20대들이. 근데 걔들이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 가서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20대들한테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그건 뭐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목적과 그런 해결을 못 해주면은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저는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홍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분하고 문제지만은 어떤 그룹 간에 계층 간의 문제에 있었을 때 뛰어드는 것은 사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